그날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마저 끊기고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만 가느다랗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졸다 깼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완전히 쉬지도 완전히 깨어있지도 않은 상태로 시간을 견디는 일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더니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 애는 죄가 없어.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 건지 의사를 불러야 하나 고민하던 순간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이번엔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야. 그때 한 번만 더 모른 척 했어야 했어. 준호.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들이니까요. 그런데도 그날은 뭔가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오래전 누군가를 불러내는 듯한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는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한 숨소리만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걸까? 그리고 모른 척한 일이란 무엇이었을까? 저는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 안에는 누군가 말하지 않은 시간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침묵의 한가운데에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서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와 준호는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특별한 애정 표현은 없었지만 서로 크게 상처 주지도 않는 그냥 오래 함께 산 사람들. 결혼 초기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원래 그런 분이구나 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 씨는 감정 표현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웃지도 화도 내지도 않는 대신 한번 마음에 안 들면 말을 아껴버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유독 준호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준호가 퇴근하는 날이면 미리 밥을 안 치고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너 회사 다닐 땐 이 시간쯤 항상 허기졌잖아. 그 말은 매번 놀라웠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살면서 준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 역시 어머니 앞에서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도 드문 사람인데 어머니 앞에서는 유독 눈치를 보며 말을 골랐습니다. 효자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 방에서 오래 나오지 않길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어 살짝 문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침묵만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괜히 돌아보지 마. 이미 지나간 일이야. 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본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두 사람의 모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제사를 마친 뒤 시어머니는 꼭 준호를 불러 따로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이건 너 어릴 때 먹던 술이야. 그 말이 늘 따라왔습니다. 어릴 때 먹던 술, 그 말 역시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해 겨울 준호는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잠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은 그땐 나도 어렸다.
그 말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님, 그 말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느낌이 그 순간 확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어제 술 많이 마셨더라. 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옛날 생각이 자꾸 난다. 무슨 옛날? 그냥 잊었을 줄 알았던 것들.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며칠 뒤 집 정리를 하다 저는 준호의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사진 몇 장과 노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젊은 글씨가 나왔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의 준호였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감정들이었습니다. 공부, 친구, 집에 대한 불만.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같은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미라, 미라 누님은 나를 이해해준다. 어머니보다 더 어른 같았다. 이 마음은 숨겨야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보다 더 어른 같았다. 그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속에서 지금과는 다른 이름이 사진 뒷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남편의 첫사랑은 제가 생각해온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은 지금도 우리 집 안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에서 이상하리만큼 소리에 예민해졌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발걸음 소리, 누군가 중얼거리는 희미한 목소리까지 괜히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면 저도 모르게 숨을 낮췄습니다. 마치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엿듣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안방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준호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살아온 모자 사이라면 이상할 것도 없는 장면이었지만 그날따라 제 눈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준호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쉰을 넘긴 남자의 머리였습니다. 누군가가 다듬어줄 나이는 한참 전에 지난 나이였습니다. 넌 예전이랑 하나도 안 변했구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말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 사람을 다시 만난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준호는 웃지도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동네 병원을 다녀오던 날이었습니다. 피곤했는지 방에 들어가 누워 계셨고 준호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왜 그러신 것 같아? 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자꾸 예전 생각을 하나 봐. 예전이라니? 그는 한참을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땐 다들 힘들었잖아. 다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가 포함된 다들이었을까? 가족 전체일까?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와 자신만의 말일까?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낯선 마음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문장은 점점 짧아졌고
글씨는 흔들려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들킨다면 나는 집을 떠나야 한다. 그 사람은 내가 버거울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불러준다. 그 사람, 이름 대신 항상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연인이나 여자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어떤 관계든 이름을 붙이지 않는 순간 경계는 더 흐려지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평소와 다르게 며칠 전부터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크, 반찬, 선물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당신 생일엔 나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 제가 농담처럼 말했을 때 준호는 잠시 멈추더니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좀 다르잖아. 다르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생신날 저녁 시어머니는 술을 조금 드셨습니다. 그리고 술 기운이 오르자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네. 무슨 버릇이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고 준호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만 혼자 앉아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저 혼자뿐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준호는 급히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얘긴 하지 마요. 그 말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이미 여러 번 나눴던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최근의 비밀이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나만 몰랐던 관계라는 생각. 그날 이후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첫사랑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아직까지 우리 집 안에서 숨쉬듯 존재하는지 그 답을 찾지 않으면 이 결혼도 이 가족도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준호를 예전처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말투도 같았고 출근 시간도 같았고 저녁에 TV를 켜는 습관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장면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옷을 고를 때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 셔츠 말고 그거 입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옷을 바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 셔츠가 더 편하지 않아?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게 낫다잖아. 그 말은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는데도 거절할 수 없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로서 보기 싫은 장면은 스스로 눈을 감아온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호의 팔을 잡고 병원에 다녀온 날 두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시계를 몇 번이나 봤습니다. 어디에 들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방으로 먼저 들어가셨고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병원은 어땠어? 괜찮대. 그럼 다행이네.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준호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과거를 얼마나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냥이라는 말은 요즘 들어 준호가 가장 자주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순서를 따라가고 싶어진 마음이었습니다. 날짜를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경이었습니다. 그보다도 조금 더 가벼운 감정, 존경과 의지, 기대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문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잃는다. 이 감정이 들키면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아무도, 그 아무도 속에 저도 포함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덮으려다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집에서도 그 사람 얼굴을 매일 본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집에서도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이유, 과거를 피하는 태도, 준호의 말 한마디에도 미세하게 흔들리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 동네 오래된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을 적 자주 다녔다는 곳이었습니다. 미용실 주인은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명자 씨 며느리시죠? 그 말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을 때는 이름이 좀 달랐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달랐다고요? 네. 그땐 다들 미라라고 불렀죠. 미라. 그 이름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이미 제 마음을 넘어 제 몸 안에 자리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첫 해,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 너는 너처럼만 살면 된다. 그때는 며느리를 배려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어딘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넘지 말라는 선, 준호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제가 물으려 하면 시어머니는 늘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있니? 그 말도 이제야 의미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갑자기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이 집이 참 조용했어. 그 말에 준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그냥 한 말이야. 그냥이라는 말이 그 집에서는 유독 자주 쓰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옛날 사진들이 무심하게 넘어갔습니다.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시어머니는 아주 잠깐 그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 몇 초 동안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이미 질문이 되었고 질문은 곧 답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맞다면 이 집 안에서 제가 설 자리는 어디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준호는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을지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더 숨어 있을지, 그 답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사진을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뒤집었다가 다시 바로 세웠다가 불을 켜봤다가 껐다가 별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 이름이 착각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미라. 너무 흔한 이름이라. 우연일 수도 있다고, 그저 같은 이름일 뿐일 거라고 몇 번이나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종이는 오래됐고 글씨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기척이 없었고 준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집에서 혼자 깨어 있다는 기분은 묘하게 현실감을 앗아갔습니다. 마치 이 집의 이야기가 저 혼자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상자 아직 있니?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상자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물건이야. 그 말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이미 서로 같은 걸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는 나를 처음으로 사람 대접해준 아이였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고백 같지도 않았습니다. 어느새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어온 말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른들이 다 자기 사정만 말하던 시절이 있었지. 근데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내 얘기를 들어줬어.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나요?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고 살았지. 지금 와서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준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였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인데도 몸 안에서 무언가가 퍽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사랑이셨던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그게 사랑인지도 몰랐어. 그냥 그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보다 그 말이 더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언제까지 알고 있었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대답에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시간들이 그 한 문장 안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거야.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 사람의 과거가 같은 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지나간 첫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 집의 모든 관계가 그 이름 위에 조용히 세워져 있었다는 걸, 그리고 제가 그 위에 아무것도 모르고 오래 서 있었다는 걸,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 그날 이후 집안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식사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했고, 준호는 다음 날도 출근을 했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달라진 건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말이 닿지 않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면 그 말이 누군가를 찌를 것 같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퇴근하고 와서도 TV를 켜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집안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준호는 적어도 스스로를 숨기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정리됐다고 믿었어. 언제?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그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래서 더 서늘했습니다. 정리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줄 알았어. 사라진 것과 묻어둔 것은 결코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전에는 식탁에 앉아 계시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분명했는데 이제는 마치 죄인이 된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부엌을 지나다니다 마주치면 시선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게 사과인지 도망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 저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지만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꿈에서 갑자기 깼습니다. 옆을 보니 준호가 깨어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못하겠어. 그 말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분노보다, 배신보다 그 무기력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더 안 좋아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이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첫 반전은 사실의 공개였을 뿐이고 진짜 이야기는 아직 한참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이 침묵의 무게를 누가 먼저 깨느냐에 따라 이 집의 결말이 달라질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이 아니라 진실이 말할 차례가 됐다고.
시어머니는 그날 밤 오래 망설이다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늦은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그 애가 나를 사람처럼 본 게 처음이었거든.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늘 누군가의 뒷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가난했고 어렸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었던 사람은 집에 거의 없었고 있어도 말보다 침묵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내 자리는 없었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기척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바쁘다는 말만 했지. 그래서 집에 있어도 나는 혼자였어.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저녁을 챙겨주었습니다. 아무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밥을 먹이고 숙제를 옆에서 봐주고 학교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애는 말을 많이 하지 않던 아이였어. 근데 내가 묻지 않아도 가끔 자기 이야기를 했지. 시어머니는 그 순간을 떠올리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애가 나를 볼 때 눈빛이 달라졌어. 그게 두려웠어. 그 말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멀어지려고 했어. 말도 줄이고 집에 있어도 방으로 들어가 있으려고 했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 애는 그게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 말에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지 못한 척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 그날은 준호의 아버지와 크게 다툰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아무 생각도 없는 줄 알았지. 나도 그날 처음으로 화를 냈어. 집을 나와 비를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고 그때 준호가 우산을 들고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애는 옆에 서 있었어. 그게 나를 더 무너뜨렸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 감정은 더 깊어질 거라고. 그래서 집을 나가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준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고였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멈췄다고 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데 그 애만 끝까지 남아 있었어. 그때 시어머니는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남아야 한다고. 이 집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그 선택이 준호에게는 다른 의미로 남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떠날 수는 없었어.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거든.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는 선을 넘지 않으려고 계속 스스로를 눌렀어. 아이처럼 대하지도 어른처럼 대하지도 못했지. 그래서 늘 애매했을 거야. 그 말은 저를 향한 말 같기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어색함과 침묵과 거리감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계속 미뤄져 온 선택이었다는 것.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제가 서 있는 자리라는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 그래서 그 애에게도 절대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고 당신에게도 선을 넘지 않으려고 했어.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기의 문제가 아니라 외면과 고립의 이야기였다는 것. 그리고 그 고립 속에서 서로를 상처 입히지 않으려 버텨온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이제야 조용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고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말도 이제 와서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알던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의 얼굴도 아들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요, 준호는 한 번 말을 꺼냈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서툰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파 보였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 같았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기엔 너무 멀었고 사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가까웠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준호의 말은 고백이었지만 누군가를 향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꺼내 보이는 말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못났던 거야. 선을 지킨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거였어. 그 말은 자책이었고 늦은 사과였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미워하려고 여러 번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도 같이 무너졌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이야기가 저를 향한 배신이 아니라 세 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잃어온 시간이라는 걸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곧바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목이 잠겨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이 집에 내 자리가 있다고 믿고 살았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믿음이 얼마나 약했는지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나는 늘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말에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아니, 저는 처음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라는 말은 지금 하지 말자. 그 말 뒤에 이어졌을 모든 변명이 미리 들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느 어머니의 미안함도 어느 여자의 질투도 아닌 늙은 한 사람의 후회만 남아 있었습니다.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그저 이 아이만큼은 평범하게 살게 하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다잡았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통하게 된 거잖아요. 제 말은 차분했지만 안쪽에서는 여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 누구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너무 오래 참아왔고 눈물은 이미 안으로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누군가를 망치려 했던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려다 모두를 지치게 만든 공간이었구나. 하지만 그 사실이 제가 받은 상처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혼자 앉아 창밖이 밝아오는 걸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말지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말입니다. 아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밤새 쌓여있던 생각들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시간은 늘 그렇듯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이른 봄의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애매한 공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준호는 말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준호는 신발을 신다 말고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가 남긴 말은 아주 짧았습니다. 늦을 겁니다. 설명도 없었고 의미를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의 상태를 알리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빠져나간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그대로 남아있는 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젯밤의 시간들이 미처 떠나지 못한 흔적 같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그 발소리가 그날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붙잡지 않겠다. 그 말에는 애원도 체념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참 동안 곱씹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정리일까? 남는 것이 용서일까? 어느 쪽도 분명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제 입에서 천천히 말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여기 있겠습니다.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현실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걸 알고 나서 단숨에 등을 돌릴 만큼 제 마음은 아직 그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는 안도도 슬픔도 아닌 받아들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모르고 지나쳤던 침묵이 아니라 알고 견디는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준호와 저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말이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은 제때가 있다고 서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끝 언덕에 올라 한참 동안 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항상 가장 늦은 순간에 선택을 요구한다고, 그리고 그 선택은 늘 완전하지 않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이해가 없어도 함께 살아가는 일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랑보다도 선택이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배우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훗날에 내가 판단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지금의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지켜낸 것이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도 같은 질문을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떠나는 용기와 남는 책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삶은 늘 조금 늦게 정답을 알려주니까요.